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사거리에서 생긴 사고, 용감한 시민, 아내의 복수, 과도한 업무, 산재 인정이 될까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오늘은요. 이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뇌물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관련해서 뇌물죄로 재판받는 경우가 많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뇌물, 우리 TV에서 봤던 이 뇌물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느끼실 단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뭐 뇌물을 줬다, 아니면 뭐 나한테 뇌물을, 이거 뇌물이야?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많이 쓰는 단어인데 법적으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뇌물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예, 뇌물죄는 형법 129조에 적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는 중개인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법 규정을 한 이유는 네. 국가기능의 공정성, 국가기능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중개인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네. 또 뇌물죄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또는 중개인에게. 그래서 여기서 중개인이라는 것은 이제 법령에 의한 중개인의 직을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이 중개인이 분쟁이나 알선을 위한 이런 사실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규정된 중재,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무에 관한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 직무에 관한 뜻은 네.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행위는 물론이고 그 직무에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결정권이 꼭 있는지 없는지 이 결정은 유무를 불문하고요. 네. 반드시 직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직무 분담 범위 내에 속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돈에 한정적인 건 아니고요.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거나 포괄적인거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뇌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의한 행한 대가를 하더라도 순수하게 사교적 의뢰 행위로는 직무에 의한 대가라고 볼 수가 없지만 네. 오히려 사교적 의뢰 행위를
빌미로 삼아서 형식을 빌려서 할 경우에는 직무유한 대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첫 번째 판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뇌물자라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뇌물을 주는 사람하고 그 뇌물을 받는 사람하고 그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판례를 살펴보면은 꼭 같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있는데 그 또 어촌 계장이 있습니다. 그 담당 자기 관할하는 어촌 계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이제 담당 어촌 계장이 공무원은 아닌데 그 공무원한테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무원한테. 네. 그래서 공무원이 그걸 보고서 새우젓 보내줄 사람을 명단을 329명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329명에 대한 새우젓 가치가 거의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안에서 어촌계장은 새우젓을 명단을 받았고 그래서 그 명단을 택배를 보내줬습니다. 새우젓에 있는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그 담당 공무원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게 됐었습니다. 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게 뇌물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검사는 뇌물죄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죠. 여기서 이제 대법원하고 그 밑에 하급심 판례하고 좀 결론을 달리했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좀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였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좀 달랐었습니다. 그 뇌물을 준 사람, 그 새우젓을 공무원 이름으로 보낸 사람은 그 어촌 계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은 그 어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어업 지도도 하고 보증금 관련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또 단속 업무도 하는 그 도청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이 택배를 발송한 게 그 공무원 이름으로 발송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대신 이름만 그 공무원 이름으로 보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었다. 예, 대신 그 1,100만 원치의 새우젓을 갑이 이름으로 보내는 걸로 해서 뇌물 형식으로 취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죄가 성립됐고, 그 다음에 그 어촌 계장에서는 뇌물 공여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직접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는 사람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택배 방식으로 해서 보낼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판례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뇌물죄를 받고 나서 바로 취득하고 나서 이 지금 같은 사안에는 한 6개월 있다가 이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을 나중에 돌려줬으니까는 뇌물죄가 성립 안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돈을 돌려줬으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뇌물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어떠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금품의 직무에 관해서 수수된 것만 있으면 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봤을 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안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군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건네준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근데 이제 군수는 그 해당 군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사에 관한 내용을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돈을 받은 시기가 실질적으로 인사 발령을 앞둔 시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다른 사람이 더 승진 서열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건넨 사람이 먼저 승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6개월 뒤에 그때 당시에는 승진을 했긴 했는데 원하는 그 승진이 더 사무관으로 더 됐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 밑에까지만 됐었는데, 그래서 6개월 뒤에 이 군수가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줬으니까는 이게 뇌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승진과 함께 돈을 교부한 경위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돈을 또 사용한 다음에 같은 금액을 돌려줬을 뿐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같은 돈의 액수를 돌려줬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돈을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해서 뇌물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이렇게 돈을 돌려준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이게 뇌물죄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건넨 다음에 난 돌려줬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뭐 받았지만 어쨌든 생각이 바뀌었든 아니면 다 쓰고 나서 용처가 필요 없어져서 돌려줬든지 간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뇌물죄에 대한 이제 판례에 대한 그 경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법원에서 뇌물죄를 좀 이렇게 좁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네. 이 뇌물죄가 이제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그렇죠.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돌려서 충분하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 뇌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지금처럼 그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거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국가 기능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판례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뇌물죄 관련된 판례들 짚어봤습니다. 청렴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코너죠.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그 택시 기사이나 네, 아버님이 계신데요. 네. 그 뚝방길에서 나가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에 상대 차량이랑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상대 차량은 좌측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 우회전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과실 이제 사고가 났고 과실이 8대2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상대 측에는 병원을 안 가고 조용히 처리하겠다면서 협박도 막 하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과실 비율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라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이제 과실이 지금 아버님께서 8 그리고 상대방이 2로 나왔고 일단 이걸 어떻게 하면 과실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고 났을 때가 그 야간인지 아니면 주간인지 시간대가 언제쯤 되나요? 6시, 저녁 6시쯤이었어요. 저녁 6시쯤. 그럼 이게 저녁 6시면은 지금 같은 이제 하계는 좀 잘 보이고 이제 동계는 6시쯤 좀 어둑어둑한데 네네. 이게 그 동계인가요? 하계인가요? 그 여름에 사고 났나요? 아니면 겨울에쯤 사고 났나요? 최근에 사고 난 거라서 최근에. 야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 예. 그럼 지금 이제 뚝방길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뚝방길이 그 자동차 도로가 되어 있는 그런 뚝방길도 보면 자동차 도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시골처럼 그 포장되지 않고 자동차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뚝방길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도심에는 뚝방길이 좀 자동차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뚝방길이 자동차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는 지금 뚝방길이 어떻게 자동차 도로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동차 도로로 되어 있는 뚝뚝길이라고 들었어요. 아, 자. 그럼 지금 이제 사고가 이제 났는데 네. 그 아버님은 이제 뚝방길에서 자동차 도로로 되어 있는 뚝방길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택시 그 상대방 차량이 직진을 하려고
있었는데 그럼 삼거리가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보통 삼거리가 되거나 사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뭐 신호등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신호등은 없어가지고. 신호등이 없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제 신호등이 없으면 이제 일방적 우회로만 할 수 있는 도로인 것 같고 그럼 차가 그 직진 차량하고 지금 아버님하고 혹시 사진은 보셨어요? 어떻게 부딪혔는지? 사진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예. 그러면 저쪽 직진 차량하고 아버님 차량 어디 부딪혔나요, 혹시? 그러니까는 앞쪽에, 네, 그러니까 앞쪽 범퍼 쪽에. 그러니까 택시가 아버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딪히면은 보통 이제 저쪽 상대방 차량은 보수자 쪽을 부딪힐 거고 아버님 쪽은 이제 운전자 쪽을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부딪힌 범위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버님 차량이 먼저 진입을 했으면 그쪽에 그 상대방 차량이 아버님 그 운전좌석 앞바퀴나 그죠? 문짝을 부딪힐 수가 문을 부딪힐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저쪽 보수자 쪽 그 가장 왼쪽 그 다음에 아버님 쪽 오른쪽 가장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직진 차량의 보조석 쪽에 그 왼쪽 앞바퀴죠. 오른쪽 앞바퀴죠. 그러니까 직진한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쪽이나 앞바퀴하고 아버님의 왼쪽 범퍼 쪽하고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좀 부딪혔나요? 그게 부딪혔을 때? 그 사이드미러 있는 쪽이랑 네. 왼쪽 범퍼 쪽이거든요. 그럼 아버님 쪽에 사이드 미러 쪽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그 보조석 쪽 앞부 범퍼를 부딪힌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에서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언제 미리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 직진한 거 보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전혀 못 본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오라고 손짓까지 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럼 좀 이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뚝방길이 자동차 도로가 있고 자동차 도로가 아닌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 뚝방길이 자동차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차도가 아닌 장소가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차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뚝방길이 차도가 아닌 장소, 지금 완전 우리가 순수하게 말한 차도일 경우에는 지금 우회전을 하는 차가 80% 과실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직진차가 20% 정도 과실이 있는 게 좀 기본 원칙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뚝방길이 자동차 도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 과실 비율을 직진 차량을 3, 아버님 차량을 70 이러고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님 차량이 여기 뚝방길인지 아닌지 좀 기술률이 10%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게 왜 아버님 차량이 먼저 과실비율이 높으냐 하면은 그 판례에 따르면은 그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일 경우에 직진한 차량이 이렇게 먼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직진한 차량의 노선을 끼어들려고 하는 운전자는 그 기다린 다음에 통행해야 된다는 규정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진하는 차량이 좀 우선 통행권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30% 비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70% 아버님 과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좀 8대 2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설명한 거하고 주셨을 때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아버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차량이 아버님 만약 여기 삼거리에 CCTV가 있다고 하면은 아버님 차량이 진입했을 때
그 직진 차량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하게 그 직진 차량이 아버님 차량을 들어오는 거를 인식할 수 있었던 거리라고 하면은 그 만약에 뭐 10m 앞에서 본 거하고 50m 앞에서 본 거하고 100m 앞에서 본 거하고 충분하게 제동할 수 있는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율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한테 이게 거리가 직진 차량이 그 아버님 차량에 끼어들었을 때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부딪힌 부위가 보면은 아버님 차량은 자기 운전석 사이드미러고 저쪽은 그 왼쪽 범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부위가 났다고 하면은 아버님이 속도를 갑자기 끼어들지 않는 이상, 아니 갑자기 끼어들면 어쩔 수 없어, 갑자기 끼어들지 않는 이상 아버님이 먼저 선 진입할 여지도 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선 진입한다고 하면은 과실 비율이 또 5대5로 되는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지금 아버님 차례 블랙박스 영상이나 상대방 쪽 영상이나 아버님이 갑자기 선 진입했을 때 갑자기 이게 선 진입한 건지 아니면은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선 진입한 건지에 대해서 보면은 만약 갑자기 끼어든 게 아닌 이상은 아버님 비율이 8대2는 좀 너무 과하다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갑자기 끼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입증 자료를 보험회사를 통해서나 경찰관을 통해서 확보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분석해서 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직진 차량이 아버님 차량에 끼어들었을 때 어디에쯤 거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게 사고 지점에서 직진 차량이 멀리 있을수록 아버님의 과실비율이 좀 낮아질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부위가 지금 아버님이 지금 보면 아버님 선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갑자기 끼어들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셔가지고 갑자기 끼어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거기 그 직진 차량 노선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속도를 좀 줄였다라고 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그 선진입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과실 비율이 5대5로 낮아질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좀 과실 비율에서 8대2에서 조금이라도 아버님 과실 비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혹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 아버님 쪽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100만 원을 안 주고 소송까지 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상대방은 지금 1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냥 없던 일로 잘 해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네. 주는 게 좋을지 아닐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아, 예.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그 이제 우리 자기 부담금 있고 보험료가 또 할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 보험 담당자하고 좀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과실 비율이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과실 비율이 통상적으로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끼어든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직진 차량보다 보통 동시에 진입하거나 먼저 선 진입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동시에 진입하더라도 끼어드는 차량이 과실 비율이 더 높거든요. 거기다가 아예 선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5대5가 되거든요. 선 진입했으면 완전 5대5가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 사고 자체가.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보험 처리를 그대로 해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택시기사 하시기 때문에 보험금이 할증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서로 과실 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쪽으로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면은 100만 원이라도 지급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대인이 없는 상태, 물론 이제 대인이 서로 우린 대인 치료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대물로만 합의를 해서 100만 원이라도 하는 것도 나중에 보험 할증이나 자기 부담금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꼭 그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은 작은 금액,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계속 그 생계로 하시는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자기 사고에 대한 비율이 높다고 하면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 담당자와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증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걸 좀 계산을 대략적으로라도 해보시고 내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어느 것이 좀 나을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이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 이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 이제 이 과실 비율 조정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 아버님도 마찬가지의 이제 상황으로 조금 보이고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끼어드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끼어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통상적으로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 차선에 비해서. 근데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끼어들었을 때 직진하는 차량이 어디 지점에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게 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는지, 그다음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그 직진 차량에 대한 그 예견 가능성, 그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입증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도로 뚝방길이 그 도로인지 아니면 도로가 아닌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내가 그 끼어드는 차량이 내가 먼저 끼어들었으니까 그쪽 직진 차량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더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직진 차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우선 통행권이 있습니다. 판례상. 그렇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이 먼저 직진 차량을 봤으면은 먼저 정지하신 다음에 직진 차량을 보내고 나서 그다음 끼어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여느 때처럼 지하철로 퇴근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가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못 본 채 눈을 감을 것인지 아니면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다음 정차역까지 3분의 시간 동안 갈등을 거듭하던 중 마침내 정의감을 발휘해서 내리려고 하는 소매치기를 격렬한 몸싸움 끝에 체포했습니다. 그 후 한 시민분이 신고를 해서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됐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닌 제가 소매치기를 체포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고민 끝에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이제 현행범을 체포를 한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막 몸싸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몸싸움도 있었고 끝내는 제압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좀 문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상담자분처럼 일반인이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이 범인을 목격했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제 우선 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 형사소송법 212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2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체포는 보통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현행 범인일 경우에는 체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포할 수 있는 주체는 꼭 수사기관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사안을 살펴보면은 네. 그 소매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소매치기는 바로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거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절도를 하고 있는 사람, 현행 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 누구든지 시민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법 212조에 따라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방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그 장면을 딱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제 목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우리 상담자분도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 중에 뭐 몸싸움 끝에 체포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격렬한 몸싸움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몸싸움이 있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위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체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일반인은 그 경찰이 아니죠. 그래서 그 통상적인 범인의 사회 통념상 상당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거나 그 다음에 도망하는 것을 저지하는 정도에서는 충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망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좀 막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격렬한 격투가 있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이 사람이 못 도망가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이런 물리력 행사였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범인이 상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 상해가 됐다고 해서 꼭 상해죄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면은 상해죄가 성립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형법 20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20조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령에 의한 행위, 바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212조 현행 법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평가돼서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1999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네. 그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망 못 가게 잡아둔 사안에서 그 과정에서 이주에 대한 상해가 났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가 있고요. 또 2013년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자기의 동료들끼리 같이 가고 있는 자리였는데 그 중에 자기 동료를 한 명을 때리고 도망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도망간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현행범을 체포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이제 상해가 났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도망가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취한 거기 때문에 무죄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아니라 우리 상담자분처럼 일반인이 이런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 이후에 어쨌든 수사가 이어질 텐데, 글쎄요, 이렇게 체포한 딱 그 시점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좀 현명할까요? 예, 형사소송법 213조에 따라서 또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13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아닌 자가 현행 범인을 체포할 때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한 경찰이 출동할 경우에는 이 현행 범인을 경찰한테 인도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서 누구든지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현행 범인을 체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관한테 인도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나 나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좀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행범을 체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이 참 큰 용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1년 전 등산 모임에 갔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와 내연녀와 같이 지내던 중 아내에게 내연녀의 존재를 들키게 됐고요. 사실 내연녀를 만나기 전에도 아내와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누굴 만나든 상관은 안 할 테니 자녀들에게만 충실하라 라는 말을 매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만나는 것이 적발될 때는 아파트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주고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아내는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각서를 쓰고도 지속적으로 내연녀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며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내연녀의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각서를 썼지만 저는 지금 내연녀와 동거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아내도 알고 있고요. 만약 제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각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각서도 무섭고 막무가내 아내도 무섭고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내분도 내연녀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은 어쨌든 궁지에 몰려서인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각서를 작성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만 보자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뭐 유책 배우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하겠다. 이혼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민법 840조를 보면은 이혼 소송을 할 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은 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뭐 할 수 없는 취지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못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에 빠질 텐데요. 그 예전에는 이제 유책주의자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판례가 좀 변하기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책 배우자 안에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똑같습니다. 네. 그럼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를 괴롭할 목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까지 과연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하는 게 더 이상 명확히 유지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파탄주의로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하기 명백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지금은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누구든지 잘못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은 유책주의의 외로서 파탄주의상 혼인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이 아내와 이혼 이야기가 원래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마다 아내는 누굴 만나든지 상관하지 않겠고 이 자녀들에게만 충실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말에 해석을 했을 때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그럼 뭐 누구든지 만나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말 그대로 정말 이해를 하신 건데 아내분께서 이야기한 이 말을 그래 뭐 내연관계 해도 된다, 부정행위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부정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앞으로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거를 양해해 준 건 사전 동의라고 하고요. 이미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용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사후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전 동의, 사후 용서라는 게 이제 판례상 쓰는 용어인데요. 근데 이런 부정한 행위에서 사전 동의나 사후 그 용서는 일시적인 부정행위를 말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에 대해서 용인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적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적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한 행위가 날 수밖에 없겠죠. 부정한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다.
라고 할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의하면 103조에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해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너 계속 불륜행위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더라도 계속 용서 그 사전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동의는 선량한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해서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아내의 이런 말은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상담자분께서 만나고 있는 이 내연녀의 존재가 들킨 이후에는 각서를 쓰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우리 상담자분은 만약에 이 상간녀를 내가 또 만나면 그러면 아파트 명의와 일정 금액에 이제 돈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아내분께서는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 관련 조항을 두 분이 작성을 하게 된 건데, 그런데 이 각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각서가 우선 효력이 있냐 없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대법원 판례 2014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가 협의 또는 그 이혼 심판 소송 과정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어떤 재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즉 불명하거나 확정한 상태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싸우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불정확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각서를 쓴 거는 그 무효라고 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또 2018년도 부산법원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의 이유를 전제로 재산 분할하는 약정은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한 그 각서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같은 경우에도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분께서 내연녀에게 막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우리 상담자분에게 이 내연녀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현수막 걸 거야, 막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문자를 계속하고 그다음 현수막을 걸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 내용이 또 문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으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행동을 정말로 하신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에게 그래도 진정성 있는 좀 사과를 하시고, 더불어서 지금 내연녀와 동거 중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 받은 사람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꼭 반드시 유책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 상황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해외로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또 매일같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서 늘 과로에 시달렸는데요. 일주일 전 남편은 회사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남편분께서 워낙 이제 출장도 잦고, 그리고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고 보니까 이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지금 거의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업무 수행한다는 건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업무 기인성, 즉 이 그 뇌졸중이 왔다는 것, 즉 반신불구가 됐다는 게 업무에 기인한다는 이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업무 기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세 가지를 좀 기억됩니다. 24시간, 일주일 3개월입니다. 첫 번째, 24시간은 그 24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업무 환경이 변하거나 급격하게
그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느냐 이런 거를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이런 걸 처리했느냐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내, 그러니까 발병하기 일주일 전에 업무량이 지난 12주간 평균 일주보다 30% 증가했냐, 즉 일주일의 업무량이 예전 12주 동안 비교했을 때 30% 업무가 늘어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 3개월 이상 업무가 가중하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이 개주 업무 30시간 3개월 이상 그리고 가중된 업무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 기인성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24시간 이내인지 일주일 이내인지 3개월 이상이 계속 되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남편분께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산업재해 종류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양급여, 두 번째는 휴업급여, 세 번째는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그 요양급여, 그 다음에 휴업급여, 장애급여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요양급여는 우리가 병원에서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비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 간호비도 들고 이 간병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로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급여는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장애가 있으면서 도저히 어디 가서 근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근로를 못하게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을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장애급여는 그 자기가 이렇게 산재를 통해서 계속 장애가 남아있는 상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면서 반신불구가 됐었습니다. 전혀 못 움직이게 됐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장애, 지금 반신불구일 경우에는 장애 1등급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자해보상법에 따르면은 지금 같은 경우 그 별표 3에 따라서 329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속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진찰비, 약제비, 치료비, 수술비, 간호비, 그다음에 휴업급여는 자기가 월급을 못 받은 그런 취업을 못한 거에 대한 기회에 대한 상실에 대한 금액이고요. 장애급여는 자기가 장애로 인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남편분께서 평소에 좀 지병이 있었던 경우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까요? 근데 보통은 지금 요양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경우에 기존에 기왕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반박해서 급여를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가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못 받는 것은 산업재해를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 장애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뇌졸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업무 기인성이 되어 있는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꼭 살펴봐서 자신의 업무가 어느 정도 갑자기 24시간 내에 증가했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꼭 확보하시는 것이 이 질문자의 상담하신 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탈 수 있는 급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떠한 경우에 탈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